여러분, 나름 경제적 자유니 자신만의 꿈을 이룬다느니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느니 다양한 목표를 갖고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동치는 자산 가격과 공포 뉴스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다가 다시 불안하시죠? 유튜브에서 전문가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이러다가 다시 바닥으로 빠지면 이번엔 장기 침체 수렁으로 들어가서 한 몇 년 동안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일단 던질까 싶으시죠? 네, 그러시겠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비트코인의 강건함, 화폐혁명인 거 다 알고, 테슬라가 위대한 기업이고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인 거 다 알고, 서울 부동산 좋은 거 다 알고, 오래 들고 있으면 충분히 보상해 줄 거라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자꾸 이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겨우 마이너스 수익률 줄여놨는데 다시 하락하면 진짜 나 너무 힘들다고. 스펙형 말 듣고 하락장에 용기 내서 사서 수익 났는데 일단 한번 챙겨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가져가면 안 될까? 여러분, 각자의 자금 사정과 경제 여건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 시기 같은 특수성은 다 무시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냐? 그건 바로 트레이딩 한다더니 물려서 갑자기 존버하겠다는 사람이랑 장기 투자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쫄려서 낼름 팔고 잠깐 현금 보유량 늘리겠다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선택한 그 영역에서 미친 듯이 몰입해서 자신만의 원칙과 스타일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꾸준히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트레이더든 장기 투자자든 퀀트 투자자든 벤처 캐피탈 투자자든 무슨 투자를 하는가와 상관없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으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대세 하락장 되니까 리스크 관리한다는 사람이나 횡보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재미 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에서 손절 못하고 물리니까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라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왜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트레이딩 할 땐 트레이딩 하고 장기 투자 할 만하면 장기 투자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2008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정말 뻥 안 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물리니까 갑자기 장기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좀 수익 나니까 바로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팔고 이쯤에선 쉬어갈 타이밍이니 뭐니 하면서 팔고 하방 뚫고 더 빠지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 바꾸고 반대로 갑자기 급등하면 멘붕 와서 정신 못 차리면서 갑자기 그 자산 안 좋게 말하면서 고평가니 뭐니 안티로 돌아서는 분들을 정말 한 트럭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는 게 하이브리드니 뭐니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꼬인 심리 상태와 포지션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의 원칙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합니까? 투자할 때 최전방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야구할 때 강속구 투수도 하고 홈런 타자도 하고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죠.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같은 상황일 때도 전혀 다른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이 두 가지 플레이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선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금리, 경기 흐름, 국제 정세 등과 같은 대외 변수들이 요동칠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트레이더는 절대 안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매매로 덜어내는 겁니다. 절대 크게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트레이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로스컷 하고 다시 매매의 기회를 칼처럼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보다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 때문에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자산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주요 자산 간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의 두 번째 요소인 손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산 자산이 떨어질 가능성인데요. 이것에 대해 트레이더들은 철저하게 가격으로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하락할 때 많이 내릴 수 있고, 저점에서 샀다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일 테니까 손실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얼마에 샀느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매수 가격의 중요성은 당연히 장기 투자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과 가격을 계속 분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매수 가격을 손실 가능성의 중요 요소로 보는 트레이더들과 달리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 가격보단 매수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하락한 어떤 자산이 있다면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절대값이 싸지고 하락폭이 컸으니까 그 낮아진 손실 가능성에 따라 함께 낮아진 리스크를 이용해서 매매를 시도하는 거죠. 이건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많이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여야만 지금의 하락이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장기적 우하향 구조의 자산이라면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했다가는 정말 골로 가는 거니까 절대 매수하지 않는 거죠. 만약 지난 하락장에 알트코인들이 98% 하락했다고 줍줍한다는 분들은 제 기준에선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죠. 알트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착각했거나 아님 낮아진 가격에 반응한 트레이더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가 함께 병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본인도 주변에서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신통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못 보여줬고, 본인 역시도 큰 재미 못 보고 오히려 돈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런 트레이딩을 시도할까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서 느끼는 심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 내가 있는 차선만 늘 막히고 옆 차선은 쭉쭉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던 길 가면 돼. 그런데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옆 차로를 보면 차들이 빨리 가고 있고 내 뒤에 있던 차가 차선 옮기더니 내 앞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보다 보면 결국 본인도 차선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늘 내가 가는 차로는 막히고 옆 차로는 싱싱 달리는지, 도로의 특수성이나 사고 발생 유무, 해당 차로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들 다 빼고 심리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느끼는 건 모두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옆 차선에 있는 다른 차보다 앞으로 가면 점점 그 차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죠?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빨리 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가 사라졌으니 무덤덤한 겁니다. 사라진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옆 차선에 있거나 내 뒤에 있던 다른 차가 차선을 옮기더니 나보다 앞으로 쭉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그 차가 계속 내 시야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차선의 흐름이 느리다는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차선이 앞서 나가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옆 차선의 차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투자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호들하고 있으면 옆 차선에서 나를 앞질러 가는 떡상 종목, 떡상 자산들이 계속 보이죠? 테슬라 장투 얘기하고 다짐했는데 에코프로 BM 떡상했다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계속 차트 보면서 손가락 만지작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비트코인 위대하다고 해놓고 정작 상승장에 알트가 미친 듯이 오르면 멘탈 흔들리면서 알트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겁니다. 투자가 이런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들리죠. 내 시야에 계속 들어와서 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차선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국 착시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이는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 많이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보면서 동공 흔들리면 정신없이 차선 바꾸면서 이 말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아니 왜 내 차선만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내 눈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서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매매 유혹의 구간을, 그리고 옆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도로 위의 시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산을 팔고 옆 차선으로 옮기는 순간 운 좋게 일시적으로 그 자산의 가격이 빠지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면 결국 다시 내 사이드 미러에 나타나고 어느 순간 나를 앞질러 가면서 계속 내 앞에서 시야에 어른거리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현재의 차선을 잘 지키며 무리하지 않고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2030년 우리의 목적지까지 쭉 장거리 안전 운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 금융투자의 영역에서 심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해서 증권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가 심리학이라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도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도 아닌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뭐? 90%? 투자가 무슨 눈치 게임이냐? 나도 투자할 때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근데 결국 오르는 이유가 심리라고 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뉴스에 팔고 펌핑뉴스에 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뉴스 보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매수를 하고 좋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90%가 심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원유 가격,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와 금융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접한 대중과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때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호재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 뉴스에 웃기도 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전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보셨잖아요. 분명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빠지면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재는 이미 뉴스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뉴스의 팔아라가 진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분명히 악재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땐 뭐라고 하나요? 이미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최악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경우들이 반대로 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렸으면 그에 맞춰 기사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움직여도 이 정도를 쓰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온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 경기 침체를 피했다.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 제가 나열한 이런 사건들 자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이 심리가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의 변화를 뉴스는 마치 그 사건이 그런 시세를 만든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같이 아무리 큰 악재로 보이는 사건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이 덤덤하고 오히려 호재로 보면 뉴스는 이런 시장의 반응에 맞춰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 심리 현상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론이 갖다 붙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사고까지 꼭 가셔서 뉴스가 만들어내는 대중심리의 선동 효과까지 생각하시면 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 투자의 90%가 심리 게임이면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라며, 시간을 리스크로 녹이라며, 그래놓고 모든 게 심리다?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살짝 드시죠? 근데 이 스스로의 질문들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쏟아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예측해야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그 시장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뉴스에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쏟아지는 단기 시황과 뉴스들은 다 공해고, 그런 공해를 만들어내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심리, 즉 오늘은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졌고 괜찮아 보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싫어지는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단기적 시장 심리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시장 심리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변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산을 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 원래 안 좋게 봤었는데, 원래 좋은 건지 몰랐었는데, 처음엔 그 투자의 가치를 몰랐는데 1년, 2년, 5년, 1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즉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심리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산을 태우는 것이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제적 해자의 유무, 비트코인의 원리와 메커니즘, 부동산의 입지와 땅의 사용 가치 등 각 자산별로 이미 기본 속성으로 확보되었거나 장기적으로 보완될 플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만 있다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아무리 경기에서 운동을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끊임없이 고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도, 내가 만든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면, 원래는 좋은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눈치채고 언급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면, 즉 시장 참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서서히 알아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앞서 언급했던 각 자산의 기본 속성과 함께 장기적 우상향을 판단하는 구조에 포함할 수 있고, 저는 이 심리의 장기 추세가 90%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에서 50% 이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테슬람들은 왜 테슬라에 열광하는가? 비트코이너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왜 이 커뮤니티는 점점 확장되는 거지? 이 심리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생긴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속성과 펀더멘탈, 경제적 해자 등의 특장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왜 살까? 아니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벌고 집은 그냥 월세로 주거비용 적게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것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광할까? 부동산이 뭐라고 부부싸움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까? 이게 뭐라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걸 깊게 이해하지 않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만 보면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영역 안에서도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랫동안 이 자산의 생리와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미국 주식, 코인에 모두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태나 규모, 연령, 직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이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제가 하는 이 토탈 인베스팅의 방식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30년까지 이 투자의 대장정을 유튜브에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각 자산에 대한 편견 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시고, 만약 시장의 장기적 심리 변화가 나타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뤄왔던 부동산 임대 물건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전부터 몇몇 지역을 돌고 왔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은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노후화된 설비들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수리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때론 직접 가서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한 물건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오랜만에 들려서 세입자분하고 함께 얘기도 좀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 김에 동네 단골 부동산 소장님이랑 지역 부동산 시향과 분위기 좀 전달받고, 또 다른 물건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 분위기도 다른 부동산 소장님께 듣고 알차게 그 지역 맛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 이게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실물이라 참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필수제니까 문제가 생기면 꼭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직접 가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동치는 가격을 멀리하고 수도승의 마인드로 멘탈 관리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비트코인의 본질을 계속 공부해가는 금융투자와 달리 계속 몸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대응해야 하는 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엄청 귀찮기도 하면서 반대로 굉장히 재미있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같이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러 가야 되면 머리도 아프고 수리비 계산도 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 정도 문제가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심신이 개고생하면서 피땀 눈물로 조금씩 수익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신성하고 노동자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소중하다면, 투자자가 공포감을 이겨내며 자신의 탐욕을 참아가며 식은땀 흘리면서 번 돈의 가치 역시 매우 소중한 거죠. 노동자가 힘든 노동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투자자 역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실수로든 잘못된 판단으로든 까먹고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투자가 돈놀이나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투자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투자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간 자산을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녹이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몸으로 맞으면서 한 땀 한 땀 수익으로 치환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투자를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거나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투기와 같은 표현으로 폄하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투자라는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다. 나는 내 미래에 투자했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들 속의 의미처럼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며,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간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로소득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투자의 결과만 보고 말하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의 식은땀과 피눈물은 모르고, 또는 단기적 시세 조정이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인간들의 행태만 보고 일반화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 누구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 여러분, 오늘이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인데 근로자의 날이라 쉰다고 좋아라 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정해준 날만 쉴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삶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유급 휴가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서적들을 찾아 읽어보고
평소 궁금했던 분야의 영상과 자료도 좀 찾아보고 블로그 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이 됐던 트위터에 나만의 생각을 정리한 트윗타레가 됐든 나만의 생산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남겨놓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한 유형 자산과 열심히 공을 들여 제작한 콘텐츠와 같은 무형 자산은 그 누구도 쉽게 뺏어갈 수 없고 임의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진짜 내 것들입니다. 이런 진짜 내 것, 진짜 내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모아가는 사람만이 회사가 정해준 날에만, 국가가 정해준 날에만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시공간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늘 열심히 일하신 보답으로 오늘 쉬고 계신 저와 같은 직장인 동료분들과 오늘도 쉬지 못하고 자신의 가게와 사업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쉬고 있는 직원들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출근해 사업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가분들, 마지막으로 오늘도 출근한 특근 근무자들까지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우리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 오늘도 영상 제작해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을 리스펙합니다. 화이팅!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